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콤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주인장 황윤기입니다. 자, 목요일 오늘도 다양한 보험 정보 준비해 봤고요. 저희 오늘 정말 야무지고 알차게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이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우리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비급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비급 공개가 됐고요. 자, 치매보험 그리고 재가보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이경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전문가님, 이 보험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치매보험 전문가 이경실입니다.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이미 85세를 넘었고 무엇보다 2050년이 되면 전 인구의 38%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된다는 예측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력이 보장된 노후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노후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나운서님은 치매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아직은 치매보험까지는 제가 준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다양한 대안이 있겠지만 저는 치매와 재가요양보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바로 치매인데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은 치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2017년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 전국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도 개설되고 점차 혜택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따른 재가요양보험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치매보험, 재가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치매보험이 지금 굉장히 또 이슈인데 얼마나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15년 약 63만 명에서 79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정부에서는 2025년 약 108만 명으로 치매의 전 단계를 할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도 약 2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치매에 걸리면 최근의 말이나 사건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이 며칠인지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도 하고요. 자주 다니던 장소가 기억이 안 나거나 매일 다루던 집안 도구를 다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치매보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제일 걸리기 싫은 병이 치매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런데 그 치매에도 종류가 꽤 많다라고 들었어요.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치매의 종류 및 비율을 살펴보면 알츠하이머가 50% 이상, 혈관성 치매가 20%, 파킨슨 루이소체 10% 이상, 그 외 기타 치매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각의 치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치매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는 뇌세포의 퇴화로 기억력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초래되는 만성 뇌질환입니다.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동맥경화나 혈전 등의 원인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뇌 안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줄거나 뇌혈관이 막혀 뇌 손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발음 장애나 얼굴이나 팔다리의 마비, 요실금 등과 같은 증상이 이 뇌졸중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파킨슨병 치매인데요. 행동이 느려지면서 뻣뻣한 움직임, 손의 떨림, 종종 걸음 등의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치매가 파킨슨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면 루이스체 치매라고 하고요. 치매가 파킨슨 증상보다 나중에 나타나면 파킨슨병 치매일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치매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 들어봤는데요.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치매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알코올성 치매가 저는 벌써 좀 걱정이 되는데 술 먹고 자꾸 이게 필름이 끊긴다라고 하죠. 그러면 알코올성 치매도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네. 부분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릴 네 번째가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기도 하죠.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해마의 손상으로 블랙아웃 현상이 생기면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역성 치매입니다. 가역성 치매는 특정 질환이나 영양소 결핍에 의해 나타나는데요. 원인 질환을 치료하거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회복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알코올 중독, 비타민 결핍, 정상합 중인데요. 그러나 가역성 치매는 치료 시기를 늦추게 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네, 치료 시기를 좀 잘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매 종류 5가지 들어봤는데요. 자, 치매 위험도가 굉장히 높죠. 보험에 좀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적당한 가입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보통 치매 보험은 미래의 치매 치료비 등이 걱정되지만 저축으로 충분히 준비가 어려운 경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치매 보험은 단순히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보장 내용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최근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이 치매 보험에 대한 중요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준비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또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있는데요. 거기 건강보험료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장기요양보험, 네.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항상 헷갈려요. 그렇죠.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재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재가급여 보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 제도인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판정을 통해서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1등급으로 갈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요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네,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사실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있었다고 하면 요즘은 비용도 증가하고 1인 세대도 많고요. 자녀들 낳더라도 하나 둘만 낳고 심지어 딩크족도 많아서 자녀 없이 사는 부부들도 정말 많은데요.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서 국가로 이동하게 되면서 나온 제도가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0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국가에서 지원을 좀 어떻게 해주는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네, 등급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등급별로 나오는 지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입소할 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복지용구를 빌리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자 시설급여 그리고 재가급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65세 이상인 경우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요. 65세 미만일 경우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 21가지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도 등급 판정을 받는 절차가 궁금하실 텐데 신청을 하고 나면 법이 정한 대로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여부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인정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일어나 앉기가 가능한지, 옷 벗고 입기가 가능한지 혹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와 같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와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받게 될 경우 1에서 인지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인지 등급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치원이라고 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3에서 5등급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1에서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정확히 어떤 서비스들을 지원을 해주는지 알아야 저희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비스들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재가급여는 바로 집에서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총 6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댁에서 일정 시간 동안 집안일 또는 수발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문 목욕인데요. 요양보호사님이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문 간호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대상자 댁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 유치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센터 내에서 24시간 동안 보호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나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호가 가능한 단기 보호 서비스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지용구 및 구매 및 대여로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지팡이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가급여 외에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시설에 장기간 입소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여도 단점은 있기 마련인데요. 바로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 역시 이 단점이 또 빠지지가 않습니다. 6가지나 지원받는 서비스가 있는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또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할 텐데 이거 얼마나 부담하나요? 네, 재가급여는 15%이고요.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재가급여 보험이 필요합니다. 치매 보험은 치매의 척도를 측정하는 CDR 척도를 통해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나뉘어 진단금을 받게 되는데요. 개념이 어렵다면 치매 등급에 따라 진단금이 나오는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가보험은 국가지원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에 따라 지원되는 혜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금은 딱 한 번만 받게 되는데요. 재가급여 보험은 재가 서비스 이용 시 매달 연금처럼 5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니 소득이 끊기는 순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넘어가서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모든 특약을 다 넣기에는 나는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요것만큼은 꼭 넣어야 한다. 좀 이런 거 위주로 좀 부담을 해야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치매 재가급여 가입 시 인지지원 등급과 함께 치매 보험을 구성할 때 이 특약만큼 꼭 넣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보장기간도 구성하는 특약도 개인이 맞춰 모두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재가지원 서비스 특약입니다. 재가지원 서비스 특약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사에서 정한 보험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인데요. 회사별로 조금씩 한도가 다르긴 하지만 1에서 5등급을 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했을 때 100만 원,
1에서 5등급을 받고 시설급여를 이용했을 때 월 100만 원, 1에서 6등급을 받고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했을 때 월 60만 원, 1에서 6등급을 받고 복지용구를 사용했을 때 20에서 40만 원, 1에서 5등급 복합재가를 이용했을 때는 13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회사별로 다양한 특약으로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고요. 어떻게 구성해서 몇 개 회사를 혼합하느냐에 따라 몇백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준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니 본인 보험금에서 본인 부담금을 보험금에서 사용하고요. 남은 금액은 부족한 생활비로 연금처럼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장수 시대에 재가요양보험은 활용도가 정말 많고 훌륭한 보험입니다. 경도 치매 증상일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 등급 특약, 재가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지원 특약 등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이렇게 치매보험 그리고 재가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정말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부모님께서 조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빨리빨리 좀 가입을 해서 보장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매보험 그리고 재가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급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비급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뭔가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함께 가져와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보험의 진심인 보험 전문가 권주영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을 맞아서 꽃 구경이니 야외 활동이니 점점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점점 많아지기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혹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항상 많이 배우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각각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 가입했어도 그 담보들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몰라서 막연하게 최저 보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고 났을 때 엄청난 보상 금액에서 차이가 있고 심지어 가입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 보상받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똑똑하게 알아두시면 보상을 잘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또 명확하게 공부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점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차이점 어떻게 되나요? 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비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죠. 이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자동차 보험의 민사 책임이라는 담보이고 중대 법규 위반 사고이거나 크게 다치는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합의금이나 벌금,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단어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네.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해가 말씀해 가도록 주시죠. 쉽게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저와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네. 제가 아나운서님 차를 뒤에서 쿵 하고 박았어요. 자, 그러면 아나운서님 다쳤으면 병원 치료비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상대방의 치료비랑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대인, 그리고 아나운서님 자동차도 파손되었다면 수리를 해드려야겠죠. 이렇게 상대방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대물.
그리고 저도 다칠 수 있겠죠. 제 치료비는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보상을 하고요. 제 차도 고쳐야겠죠. 이런 경우엔 자차 담보에서 보상을 합니다. 사실 교통사고를 나게 되면 모두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면 전 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비용도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특례법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12대 중과실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 책임을 면해주거나 감형해줘요. 이렇게 경미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 대인, 대물 접시로 민사 합의가 되면 자동차 보험만으로도 사실 종결이 됩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부분 민사 합의로 종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운전자 보험이 또 필요한 경우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네, 방금 얘기한 부분에서 반대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대 중과실로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때 합의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가족이 사망했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거나 내가 중과실로 다쳤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막막할 것 같고요. 합의금을 좀 제대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이때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합의금을 보상하고 원만한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 법원에 기소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와 최종 판결 시 나오는 벌금 등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각각 다른 보험이고 둘 다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에는 어떤 담보가 있고 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나 명확하고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자동차 보험에 어떤 담보들이 있는지 설명 먼저 해드릴 건데요. 자동차 운전을 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의 의사에 따라서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어요.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책임보험은 혹시나 모를 사고가 발생됐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대물배상은 상대방 재물 또는 자동차에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당 보상이 되는데요. 요즘 도로를 나가면 고가의 외제차들이 많아 최소 5억 이상, 서울 경기권이나 중심가에 계신 분들은 10억 정도 설정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 그냥 세워둔 차에 대해서는 굳이 10억을 들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을 둘러싼 환경을 보고 적절하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나운서님께 네.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네. 제가 매년마다 보험을 갱신해 드리면서 고객님께 한 번씩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예상이 되실까요? 갱신을 할 때마다요. 네. 벌써 갱신 기간이에요? 아니면은 왜 또 올라요? 약간 이렇게 많이 올라요?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고객님들의 차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반떼라면 작년에 그 고객님 나이 또래 아반떼 운전자들이 손해를 가장 적게 끼친 회사가 올해는 가장 적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매년마다 산출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명해 보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료 아끼기 위해서 정말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이분들 어떤 거 주의하시면 좋을까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2023년도 1월 이후 사고부터 지금 경상 환자에 대해서 과실상계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내 과실에 상관없이 예전에는 경증 상해라고 해도 다 나왔는데도 이제는 타박상이나 단순 염자 같은 경증 진단을 받는 경우에 치료비가 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넘는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내 과실만큼 내가 직접 부담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14급이라는 경증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인 대인 원 한도가 50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시다가 7대3 과실사고로 예를 들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가 만약에 2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인 원에서 50만 원만 나오잖아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에 70%인 140만 원을 그 고객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네요. 네. 네.
그죠?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방법 어떤 걸까요? 네,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현재 가입돼 있는 자동차 보험의 특약을 보면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 특약 중에 자손이라는 담보가 있고 자성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손이라고 불리는 담보는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담보는 부상 급수만큼 내 과실을 상계 후 보상해 줍니다. 자상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상해는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내 과실이 100%인 사고라 하더라도 내 실제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 손해나 위자료까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자손보다 자상이 조금 더 좋은 거다. 이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 자손을 가입을 하신 경우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기준인 경우 14급 한도는 80만 원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자손을 가입하셨다면 아까 자기 본인 부담금 140만 원에서 80만 원을 보상합니다. 그러면 60만 원은 고객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자손이 아니라 자상으로 가입하신다면 가입 금액만큼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자기 본인 부담금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자동차 신체 손해보다 자상으로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실제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팁을 하나 드릴 건데, 만약에 보행 중에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보행 중에 차량 사고로 내가 다쳤는데 하필 상대가 가입돼 있는 보험이 없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들고 있는 보험 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방법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굉장히 벙찌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 어쩔 줄 몰라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내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 특약 중 무보험차 상해라는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설마 내가 그런 일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무보험차 사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휴가 나온 아들이 아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라든지, 지인과 술자리 하고 있다가 대신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난 경우라든지, 또는 회사 차를 45세 이상 누구나로 가입했는데 운전한 사람이 43세라면 바로 무보험차인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책임보험만 가입하기보다는 자손보다는 휴업 손해나 위자료까지 보상하는 자상으로 꼭 가입을 하시고 자차나 무보험차 상해를 든든하게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보험도 든든하게 가입하면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럴 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특약을 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할인 혜택 같은 게 있는지는 몰랐어요. 할인 혜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보여드릴 사진은 바로 자동차 보험의 할인 특약인데요. 운전을 했을 때 누구나가 아니라 가족 한정이라든지 32세 이상, 45세 이상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에 대한 연령대 할인을 한정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간 주행 거리가 많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할인 특약, 그리고 블랙박스 할인, 그리고 임신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태아를 포함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거든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할인 특약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가족 한정도 있고 마일리지 특약, 그리고 블랙박스 특약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 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또 자녀 할인 특약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임신 중이다 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할인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자 보험의 또 필수 담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은 운전자 보험 필수 담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적 책임은 내가 가해자가 되어 상대방을 사망하게 되거나 중상해를 입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 합의. 뭔가 제 인생에는 없었으면 좋겠는 일인데, 자, 12대 중과실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12대 중과실, 이렇게 들었을 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사고, 제한 속도 20km를 초과하는 과속 사고, 앞지르기 위반 사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그리고 도로 침범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사고, 이렇게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중과실 사고인데요. 가장 흔한 사고가 주유소 들어가는 길이나 상가 건물 내 지하 주차장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보도 침범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50km 주행인 도로에서 주황불이라서 막 속도를 높일 때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70km를 달성하게 되면 20km가 초과되죠. 네. 이런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합의를 하는 피해자가 2억이 아니면 나는 합의 안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우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공탁금이라는 걸 걸어서 합의 의사를 표현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공탁금을 이렇게 활용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과거와 다르게 22년도 4월부터는 이런 부분이 선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때는 50%고요. 심지어 24년도 9월달 같은 경우는 100% 선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22년도 4월 이전이라면 합의금 선지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도 최근 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이후에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공탁금의 100%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담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다음은 벌금 담보인데요. 여기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벌금 담보는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시 스쿨존 포함 최대 3천만 원이 발생되고 대물은 50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떨 때 뜨나요? 네, 변호사 선임 비용은 큰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구속된 경우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구속 또는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쓸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쓴 비용에 대해서 실손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너무 좋네요. 네, 과거에 비해서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보상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한도도 늘어난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담보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선지급 제도처럼 얘도 선지급 제도가 생겼고요. 24년도 9월 이후부터는 사망, 부상 등급이 조금 높은 등급인 1에서 3등급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의 70%를 선지급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고액의 벌금이나 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정말 필수 담보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좀 많이 비쌀 것 같아요. 좀 얼마나 비싼가요? 운전자 보험은 사실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오. 방금 얘기했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담보들도 보통 비움 담보인 경우에는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선으로 끝나는데요. 대부분 운전자 보험이 비싸게 가입돼 있다라고 하시면 적립 금액이 깔려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상해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보장 범위가 굉장히 달라서요. 두 보험 다 필수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운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비급까지 저희가 진행해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비급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비급입니다. 보장 분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보장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곁에 두면 도움되는 보험 보장 분석 전문가 이재신입니다. 보장 분석이란 현재 가입된 보험에서 보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에 맞는 보장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러 보험사의 비교를 통하여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적합한 보험인지 찾아드리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보험 정리로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보험 보장 분석, 이거 왜 중요한가요? 네, 보험 보장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의 재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한 보험이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장들을 넣어 높은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고 보장 범위가 넓고 효율적인 보장을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보험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보장 분석하고 싶은데 이 과정이 좀 궁금해요.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혹시 있나요? 네, 보장 분석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현재 가입된 보험 상품들을 모두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각 보험의 보장 내용을 분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조건, 보장 금액, 보장 기간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가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비교합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보험을 추천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뭔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보장 분석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들자마자 귀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좀 많이들 어려워하거나 귀찮아하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신경을 잠깐 쓰시다가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의 변화, 재정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장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네, 자 보험료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보장 범위가 좁은 상황에서 넓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예시 어떤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뇌혈관과 관련하여 전부 다 보상이 나온다고 알고 계셨던 고객님께서 보장 분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제 보장 분석을 해보니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뇌출혈 진단비는 I60 코드부터 I62 코드까지 뇌출혈만 보장합니다. 뇌출혈은 실제 뇌 환자분들의 9.4%에 해당되므로 보장 범위가 매우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뇌경색 진단을 받아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화면을 다시 보시면 뇌혈관 진단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 등 I60부터 I69 코드까지 모든 뇌혈관 질환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뇌출혈 진단비 대신 뇌혈관 진단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더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사례는요. 뇌질환 안에서 보장 범위를 넓히신 사연자분의 고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뇌출혈 진단비 대신 뇌혈관 진단비를 선택을 하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보장을 좀 받으셨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3대 질병에 또 뇌, 암, 심장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 질환과 관련된 이런 비슷한 사례도 있을까요? 네, 심장 질환도 중요한 예시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하고 있는 고객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급성 심근경색만 해당됩니다. 심장질환 환자 약 9%만 보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협심증, 기타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병까지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하신 고객님이 협심증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한 고객님은 충분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심혈관 질환 진단비 말씀 주셨는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을 하면은 9%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래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보장 범위를 좀 넓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암도 남았는데, 자, 암보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많은 고객님 분들께서 암 진단비와 소외감 진단비로 분류되어 있는 보험사 또는 상품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 암과 약관에서 정한 특정 소외감을 보장합니다. 이때 유방암 진단 시 이 보험사에서는 소외감으로 분류를 하여 소외감 진단비가 지급이 되는데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로 분류되어 있는 보험사는 똑같은 유방암 진단비를 받더라도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게는 최대 5배가량 보험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와, 5배라니 2배도 아니고 굉장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고객이 보장은 그대로 하는데 보험료를 줄인 사례도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한 개의 보험사에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이 고객님은 보장 분석을 통해 기존의 보험을 똑같은 보장이면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들로만 구성을 해서 총 지출을 20% 이상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장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보장이 늘어서 추가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고객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뭔가 이 사례가 가장 좀 솔깃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보험료를 뭔가 줄이고 싶은데 보험료를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보험료 비교는 보장 분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각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비교하여 동일한 보장 내용에 대해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보험을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보장을 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장 분석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있고요. 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장 분석을 해야 하는 주기 같은 게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어떤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장 분석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건강 상태의 변화, 재정 상태의 변화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장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장 분석을 하면 기존 보험 내역을 상기시킬 수 있고 항상 최적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보험 보장 분석 이렇게나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자, 보험료와 보장 범위의 차이가 이 보험사마다 좀 크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험사마다 보험료와 보장 범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대별, 성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이대의 남성과 여성이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과 이미 질병이 있는 분들의 보험료도 차이가 큽니다. 건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지출하는 반면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은 건강한 사람보다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별로 뭔가 장단점도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혹시 장단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표는 40대 남성으로 20년 납입 100세 만기 건강하신 분의 기준으로 일부 중요한 담보들만 넣어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보험사명은 가렸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왼쪽 빨간색 보험사부터 보험료가 저렴한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장임에도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월 38,000원인 반면 가장 비싼 보험사는 약 51,700원으로 약 13,000원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을 20년 납입하게 된다면 이 두 보험사의 총 납입 보험료는 3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40대 건강한 남성분이 해당 보장을 원한다면 빨간색 보험사가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월 13,000원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꼭 비교를 해 보셔야겠네요. 20년을 납입을 하게 되면은 또 3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인데, 근데 아까 표를 보니까 암만 가입을 하게 되면은 또 빨간색 보험사보다 조금 더 유리한 보험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색깔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자, 예를 든 40대 건강한 남성분이 암 보장만을 원하신다면 네 번째로 저렴했던 파란색 보험사가 암은 가장 저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빨간색 보험사가 아니라 파란색 보험사를 선택해야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장 분석을 좀 빨리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명확하게 들긴 하는데 좀 예시를 더 들어봐야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예시 하나만 더 들어주시죠. 네, 물론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아까 전과는 달리 60대 여성입니다. 20년 납입 100세 만기는 동일하지만 355 보험이라는 유병자 상품으로 동일한 보장을 설계한 것입니다. 보시면 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빨간색 보험사는 2위로 밀려나고 노란색 보험사가 가격적인 면에서는 1위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라는 보험사는 젊은 층에게 유리한 보험료와 보장을 제공할 수 있지만 B의 보험사는 중장년층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C 보험사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 유리한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보장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보장은 빨간색 보험사, 그리고 암만 했을 때는 파란색 보험사, 이렇게 각기 다른 보험사를 선택을 하면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네, 아나운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부분을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처음 40대 건강한 남성품 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 보장은 빨간색 보험사가 가장 저렴했으나 암 진단금만큼은 파란색 보험사가 저렴했었습니다. 그럼 암 진단금은 파란색 보험사에 가입을 하고 나머지 빨간색 보험사에 가입을 한다면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걸 혼합 설계라고 하고 보장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더해 분석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설계안을 제안해 드리면 매달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리게 되는 고객님의 평생 파트너로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진정한 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장 분석을 하면은 진정한 비급이다, 진정한 파트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혼합 설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살짝 해주셨는데 혼합 설계에 대해서 사례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혼합 설계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 설계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 회사의 가장 저렴한 담보들로만 구성을 해서 보험료를 최대 10%, 20%, 많게는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보장 분석의 핵심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객님들께서 한 개 회사의 높은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비싸게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보장 분석을 통해 혼합 설계를 통해 많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보장 분석의 핵심은 혼합 설계다 이렇게 정리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나운서님 그 핵심이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혼합 설계를 좀 해서 보장 분석을 좀 똑똑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입도 중요하지만 담당자와 소통, 보상,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보장 점검을 받아보시고 최고의 보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비급 이재신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보장 분석 정말 꼼꼼하게 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 같고요. 혼합 설계라는 이런 굉장히 핵심 내용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본인의 보험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배웠던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치매와 재가보험, 자동차와 운전자 보험, 그리고 보장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우리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